안녕하십니까. 시사라이브 불독 김상원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방역이든 또는 지원이든 이 시의적절한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의 그 바탕이 되는 게 법이고요. 그 법을 만드는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원한다면 정말 허투루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시사 라이브 불독 MBC 경남 뉴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총선 시계는 제깍제깍 흘러서 오늘부터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앞서 여야 공천과 경선을 끝으로 지역구별 대진표가 거의 완성된 가운데 첫날인 오늘 59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후보들은 내일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고 투표일 2주 전인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후보를 보는 눈, 유권자의 관심만이 제대로 된 선거를 만듭니다. 투표일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아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병원이나 치료센터,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인데요. 문제는 거소투표 신고일인 28일 이후에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소투표가 아니면 한 표를 행사할 방법이 없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감염병관리법이 상충되는 상황, 선관위 역시 난감한 표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재외국민 투표율도 낮아질 우려가 큰 지금 소중한 한 표를 살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강력한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중요할 텐데요. 입법기관인 국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1월 10일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강화, 양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청원 1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하지만 처리된 것은 딥페이크라 불리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처벌하는 규정뿐, 심지어 당시 회의록을 통해서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깎아내리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2차 가해가 된다는 것 알고 있을까요?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걸 보니 설마 법을 표 계산하면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 김혜민이었습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흐름을 짚어보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영 기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의 정봉화 기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의원 후보 공개 질의서 보내고 그거 분석하는 데 지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알찬 소식으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자, 장영 기자. 네. 이번 주는 역대 총선 결과 분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8대, 19대, 20대 경남의 총선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당선자와 2위의 득표율 차이에 따라서 색깔로 보기 쉽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열인 이 통합민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붉은색, 정의당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 2위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색깔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 경남을 흔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화면 보시다시피 색채도 다양하게 되고요. 붉은색의 이동도 눈에 띕니다. 특히 20대 때는 새로운 색깔들이 이렇게 저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제 색깔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당선이다 해서 나오는 거고 5% 미만 이하일 경우에 이제 그 회색으로 표시되는 거. 그거는 이제 네네. 비등하거나 박빙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5%포인트 미만과 그리고 10%에서 5%포인트 차이 그리고 10%포인트 이상인데 우선 뭐 여론조사에서도 5%포인트는 주로 이제 그 오차 범위 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거 결과에서도 뭐 신승, 어렵게 이겼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나눠서 보죠. 18대는 어땠나요? 네, 우선 18대에는 경남에 17개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 11곳입니다. 화면에 드러나죠. 10% 미만 표 차이로 어렵게 이긴 곳이 2곳이고요. 이 민주노동당이 당시에 5%포인트 미만이긴 하지만 승리한 곳이 2곳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무소속 한 곳인데 이때 민주노동당이 권영길 의원 그리고 강기갑 의원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됐죠. 그랬죠. 예. 네, 이 당시에 민주당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경남에서 성적이 더 좋았던 것이 좀 특기할 만한데요. 네. 이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듯이 산업화가 되면은 노동자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권영길 후보가 또 대선 출마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었고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뭐 농민운동 기반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친이계라고 불리는 이방호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박사모라든지 이쪽에서 그냥 강기갑 의원을 밀자라고 하는 조금 이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당선까지 이룰 수가 있었죠. 보수 지지층의 분열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경남 서부권에 있어서 최초의 야당 의원이 당선된 그런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19대, 20대 때는 어땠나요? 네, 19대는 16개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압승한 곳이 10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4곳이었고요. 당시 민주통합당은 김해갑 한 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 거제에서 무소속 한 곳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0대 말씀드리면 16개 선거구였는데 그 당시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이 됐죠. 이 나머지 새누리당이 7곳에서 압승을 했는데 예. 18대가 11곳 그리고 19대가 10곳 그리고 20대는 새누리당 7곳에서 이제 압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곳에서는 좀 어렵게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곳이 5곳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김해갑, 김해을 그리고 양산을 3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통합당 전신이 되는 이제 어쨌든 보수당 쪽에서 계속 어쨌든 당선자는 계속 많이 낸 거잖아요. 뭐 13, 14, 네. 뭐 20대 때 물론 11곳이지만 1위 변화가 결과만 있다고 놓고 볼 수 있나요? 보면, 네. 네네, 1위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득표율을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지점들이 볼 수 있죠. 특히나 가장 최근에 치른 2018년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전국적인 변화를 경남도 따라갔습니다. 언제든지 판세가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네. 특히 서부 경남은 전부 다 그 보수 진영 후보가 많이 당선됐지만 선거 때마다 약 한 20% 정도의 반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후보 발굴도 어렵고 인재 영입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해왔습니다. 영입을. 그리고 최근에는 당선 경험도 굉장히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경남이 어느 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낙관할 수만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김해, 양산, 창원, 성산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근소한 표차로 진 지역들이 또 더 있어요. 뭐 거제라든지 뭐 창원, 마산, 회원이라든지 이쪽도 더 있기 때문에 지역 구도는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어 왔다라는 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뭐 젊은층 인구도 뭐 느는 지역이 있고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고 언제까지 지역 구도가 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건 뭐 경남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이제 뭐 국민의당이 뭐 선전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미래통합당 계열의 의원들이 배출이 된다거나 이런 그렇죠. 현상이 호남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경남이나 호남이나 뭐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럼 이렇게 변화의 진폭이 좀 커지면 당 보고 찍는다 이런 말이 좀 뭐 무색해지거나 뭐 좀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당을 보고 찍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당을 싶습니다. 보고 찍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역 대표처럼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당끼리 좀 경쟁도 시키고 네. 저울질을 하는 게 나의 이익,
지역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유권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으로 당을 보고 찍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을 골라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지역주의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더 들어가면은 이게 지역 내의 지역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소지역주의도 종종 부상하는 것 같아요. 작은 마을 단위만 생각하는 거,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지역 감정에 깃대서 이런 이기주의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소지역주의는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또 서부 경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남의 가장 작은 군단인 의령군만 가보더라도 동부 서부 이런 말을 나눠서 네.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좀 편중되는 현상들,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런 관성들이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문제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좀 소지역주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애국심, 애양심, 애착, 지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이런 걸 따지면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부추기는 게 문제 아닌가 사실은 네. 그렇거든요.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해도 2학년 1반에서 후보가 나오면 2학년 1반 학생들이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다른 구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 때에 혈연, 학연, 지연, 연고를 중심으로 단결을 일단 하기 마련이고 또 다른 구도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소수파가 완전 배제되는 걸 이걸로 또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구석도 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게 재생산이 되니까 문제다라는 것을 좀 문제를 좁혀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쨌든 좀 문제적인 관점에서 좀 봐보면 어쨌든 이런 선거 국면에서 특히나 여러 자치단체가 합쳐진 복합선거구 이런 데서는 이 소지역주의가 더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도농복합선거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남에서 이런 곳이 시군이 여러 개가 있는 선거구로 묶여 있는 게 16개 선거구인데 4곳인데요. 그중에 특히 합천, 의령 이쪽이 20대 총선 직전에 이 선거구가 이제 바뀌게 됐죠. 2016년. 그렇습니다. 이게 합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함안, 의령, 합천 선거구였는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네. 의령 지역은 이 함안 선거구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불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 같이 보시죠. 시내 하는 거하고 촌에는 또 촌에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영 달라지고 이거는 더 낙후되지 뭐. 타격분이 언제쯤이면 국회의원 하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아니겠어. 가장 환장했는 게 선거일 불과 40 며칠 남겨놓고 선거를 계획중에서 난감하죠. 그동안에 합천에 발 한 자국도 들어놓은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 19대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자체 4곳을 한꺼번에 묶어있던 선거구는 경남에서 없었는데요. 좀 혼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이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연히 했을 테고요. 네. 후보자들은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이제 조직을 꾸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막 생겨나고 그런 게 20대 때 벌어졌습니다. 경남에 보니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한 지역구인데 네. 면적이 서울 5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 저도 비슷한 지역에서 선거운동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네, 차에서 자다가 일어났더니 선거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에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읍내에서 장이 설 때라든지 사람이 그나마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기 마련이고 그럼 좀 비교적 한적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이거 후보로 선거 때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지금 이 선거구를 짜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복합 선거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 소외되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문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4년 전 아까 얘기 들어봤지만 그 지역들 4년 뒤 최근은 과연 어땠는지 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같이 보시죠. 선거구 그 간 거는 조금
요 내나 합천 하만 어릉 요 일성이 나섰지 싶은데 그거 갖고는 요 어릉이 더 좀 혜택을 못 보고 이 발전이 좀 안 되지. 20대는 또 뭐 거창, 산청, 함양, 뭐 합천 이래 하다 보니까 거창시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합천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 하다 보니까 뭐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예, 남해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 신경을 많이 썼고 하동은 솔직히 약세거든요. 네, 의령 합천 분들은 인구도 적은데 이 선거구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들 굉장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고요. 이 하동 이 노인 회장님 얘기가 재밌는 게 이 인구가 사천이라든지 남해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여전히 좀 소외됐고 특히나 이제 국도가 하동 구간만 2차선인데 이게 뭐 그런 탓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소외감들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정말 정치에서 중요한 구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역 대 지역이 아니라 뭐 농민의 이익, 어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장애인, 여성, 뭐 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질문이 다시 짜여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지역 대 지역의 구도는 최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부차적인 그쪽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의는 문제야, 망국적이니까 혁파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혁파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를 그 위에 덮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치 개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도 언급은 하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뭐 소지역주의를 더 좀 자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소지역주의 가장 병폐가 선거 국면에 그런 문제인데요. 예컨대 그 남부 내륙철도 직선화 논란이 다시 이 총선에 재현이 됐죠. 과거에 이 창원시가 주장했다가 경상남도의 주제로 창원시와 진주시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약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텐데 이 더불어민주당 마산 회원 후보가 이 직선화를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명명을 소지역주의라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런 문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폐단 극복 뭐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군마다 한 명씩 의원을 선출할 거냐? 그렇다면 의원 정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선출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읍면 단위에서 또 소지역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제 서구 선진국처럼 권역을 넓혀서 의원을 여러 명 뽑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조금 더 보편적인 지도자를 뽑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의원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다른 의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성의 정치가 되도록 선거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군 혹은 읍면 단위에서 그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풀뿌리의 문제는 풀뿌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른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읍면 자치 권한 강화, 그거 좋네요. 그리고 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속 논의가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장재원, 왜 표정아? 그들을 욕할 자격 있으신가요? 만약 지난 총선에서 당신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려 마치겠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총 8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투표율 60%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제대로 알았다면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졌을까요? 4년 전 제20대 총선에 들어간 비용은 총 3,273억 원. 강원도 횡성군의 한 해 살림살이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그뿐인가요?
당시 선거 관리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진주시의 인구 규모와 비슷한 34만 명. 사용된 투표용지 6,700만 장은 한라산의 3배 높이일 뿐 아니라 한 줄로 쭉 연결하면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를 39번이나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규모 면에선 대통령 선거나 전국 동시지방 선거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요. 제19대 대선의 총 비용은 3,110억 원. 여러 건의 동시 투표가 이뤄졌던 지방선거엔 1조가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었죠.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선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고 어김없이 세상은 지난 투표 행위를 회의하게 하는 소식들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는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 활동을 묵묵히 수행 중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국회의원 또한 국민의 부름에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유권자는 4,200만 명. 그중 2,400만 명의 유권자가 표를 행사했고 한 표당 약 13,000원의 가치가 발생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후보를 보고 찍겠습니다. 누가 잘 챙기고 책임질 수 있을지 그것만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을 가장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투표하는 겁니다. 네, 시사 라이브 불독 이번엔 머니독 시간입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 그리고 자칭 세금 누수 탐지 기자 이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머니독이 이 납세자 관점에서 예산과 정책 나아가서 정부를 뭐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코너인데 그 감시의 대상 중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8일이었던가요? 뭐 이제 재난기본소득 정부에 제안하신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크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왔었는데 혹시 저희 방송 좀 보셨나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와 이게 시작되는 네.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사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솔직하신 거 좋습니다. 목요일마다 미스터 트롯 보신 건 아닌가요? 제 아내가 자자 각설하고. 자, 이 전 국민 재난소득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신 이후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속속 이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들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경상남도에서는 조금 그 상대적으로 더디었던 거 아니냐 하는데 뭐 혹시 그 과정에서의 뭐 고충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실제로 이제 8일날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한 다음에 직후에 바로 전주, 그 다음에 광역시도는 서울, 강원에서 이제 쭉 이어서 발표를 했고요. 경남은 이제 그 뒤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제일 큰 고민이요. 우선 첫 번째는 재원입니다. 이게 뭐 머니독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지급할 거냐, 그러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고 어느 범위까지 지급할 거냐를 놓고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발표하신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요게 이제 중위소득 100%까지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게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제 맥락으로 보면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 대고 요구한 그 흐름 속에서는 전 도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중위소득 이하로 하셨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선별 비용이라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까지도 하셨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하겠다. 그렇죠. 절반에게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걸
중위소득 100%를 그러면은 어떻게 선별하느냐. 지금 현재 그걸 놓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건지를 계속 협의 중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염이라고 이제 복지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파악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활용할 거냐, 이런 걸 놓고 어떻게 하면 좀 사각지대 없이 선별해낼 거냐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이게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난기본소득 제한을 할 때도 긴급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하려면은 결국은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피해 계층들을 가능한 한 찾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경남은 선별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2주 연속으로 좀 방송을 했었고, 그러면서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이번 주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방송 중에 했는데 실제로 오늘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고를 하면서 도민분들한테 질문을 미리 주세요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중위소득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집 같은 기존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월급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에 실직 상태인 경우,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수익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한테 듣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에 대한 질문도 좀 많았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그러니까 50% 미만이 이제 빈곤이고 50에서 150%가 중산층, 150% 이상이 이제 잘 사는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딱 100%라고 하니까 딱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내가 그러면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희가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0년 이제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부터 나오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그러니까 4인 가구 47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50만 원 정도 버는데 난 2인 가구다. 그러면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지사님, 그럼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하는 가계 동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계 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점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복지 지급을 하려면 이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어디까지 지급할 건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정부가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하는데요. 이게 꼭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엔 또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라고 하니까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 하위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하위 50%를 어떻게 선별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과제인데, 도민들께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470만 원, 480만 원 정도 벌면 내가 중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보다 좀 적게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을 확인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경남도만의 방식을 다시 더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기 이제 복지부의 행복이염 시스템에 보면은 이 시스템의 이제 장점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위소득 이하라도 한 번도 복지 지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받고 나면 이 시스템에 넣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파악해서 빨리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금융소득을 파악하려면은 은행에 금융권에 자료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때는 부득이하게 금융소득을 제외한 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저런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협의 중인 건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득 데이터들이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혹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지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까 그럼 질문 중에 있었던 실직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실업급여 실직 상태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서울이나 몇 개 시도는 제외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경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 건 실직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급여를 못 받고 받는 기본적인 생활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직을 했다는 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겐 지급하는 게 맞다. 해서 이제 실직자들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또 거기에 청년 실직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50만 원씩 2개월을 지급하는 그런 청년 실직 생활 지원금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해가지고 지금 그 중위소득이 어쨌건 69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근데 20만 8천 명 정도는 이제 8천 가구 제외하고 이제 48만 가구 정도 지급한다. 이 제외되는 가구는 뭐죠?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저소득자 생활 한시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을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수당을 기존 수당에다가 4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또 40만 원을 추가하는 그런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에 한해서 긴급복지 지원하는 혜택도 있고, 이런 혜택들은 경남에서 드리는 그렇죠. 저런 이 가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만 8천 가구 되는데 경남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분들을 제외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30만 원. 저기 나온 표로 보더라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내가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는 부분들은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이제 다 되는데 차상위 계층이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려워졌을 때 신청해야 가능하게 돼 있어서 정부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그 차상위 계층이나 긴급복지 쪽은.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 재난 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위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다 파악해서 이제 지급하자. 그 파악해서 지급하는 방식의 신청도 받지만 혹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보완 대책이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그 가구별로 다 파악이 돼 있고 중위소득 이하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면 그분들이 혹시 신청을 안 하면은 당신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라라고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건강보험은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4월 8일부터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급을 받을 테고. 지금 발표는 4월 8일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 이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왜냐하면 복지부의 행복이험 시스템을 그대로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복지부는 이 행복이험 시스템은 지방정부가 따로따로 쓰는 데 대해서는 복지부가 그건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약 2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어서 이 기간을 가능한 좀 앞당겨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은 4월 8일 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면은 당겨서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 신청 받은 다음에는 확인을 최대한 빨리 해서 되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4월 10일에서 10 중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신청한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 은행에 가서 경남은행과 농협 두 군데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해서 선불카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절차를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신청을 맞습니다. 받고 네. 확인을 또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인데 아직도 신청을 받고 확인을 또 해야 된다. 사실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확인이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 확인 필요하다면 그건 추가로 하고 지금 급하면 4월 8일부터라도 당장에 좀 확인이 된다 바로 좀 지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연초나 연말 되면 언론에서 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국민들에게 엄청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알기 전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건데 우리 신청과 이 확인 작업을 또 고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가야 복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없이 제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나라 체계는 이게 데이터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연동시켜서 확인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과정에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동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제 연동시켜서 확인해야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피하려니까 선별 과정이 복잡해지고 이걸 단순화시키니까 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이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사각지대 없이 하더라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신청할 때도 막 복잡하게 신청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신청하고 동의만 하면은 바로 확인해서 그 지급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아마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몇몇 가지 있는데 뭐 요거 좀 소개드리면 왜 상품권만 지급되는지 현금을 왜 안 주냐? 우리 상품권도 아니죠 우리는. 그것도 있고 경기도처럼 전부 다 주세요. 또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도민이 혜택받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 킴엘리님이고 앞서 야토르님이랑 같은 의견이고 공덕인댐님이 아까 왜 현금으로 안 주냐? 지금 이제 지급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상품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선불카드인데 현금으로 가게 되면은 제일 간명한데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게 되면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게 시장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두고 가지고 계시려고 하니까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돌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급선무라 그런 점에서 이제 상품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상품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특히 시군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불카드를 만든 이유가 선불카드는 이제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역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상품권하고 같은 효과도 가질 수 있고 시기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제한을 해서 그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무효가 되게끔 하면 그 기간 안에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소득은 경남은 선불카드 형태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 현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돈을 갖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수입이 없는 분들이 월세를 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선불카드로만 고집하는 게 행정에 너무 이제 그게 탁상행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다양하게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모녀들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선불카드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제부터 시작해서 구미, 창원 이쪽으로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부분인데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명예퇴직 문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보면 너무 선불카드만 고집하실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이제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있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되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품권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지급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제한할 때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때는 적어도 반반 정도 해야 된다. 현금이 반 정도는 지급이 되고 그다음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반 정도는 상품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부 필요한 계층에게는 현금 지급 방식도 적절하게 꼭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고성형 이제 재난소득 지급한다 했는데 이게 중복 지급되는 거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하위 50% 그러면 이제 상위 50%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제외된 상위 50%를 고성에서는 지급하는 자체적으로. 네. 지금 기본적인 틀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도 부분도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죠. 네. 예, 지금 뭐 지역별로 이제 대상 뭐 금액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뭐 복불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조금 해드리면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얼추 비슷한 규모입니다. 잠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볼게요.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렇게 30에서 50만 원이고요. 경기도가 이제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일 경우엔 40만 원이겠죠.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경남 이렇게 있는데 대구가 이제 가구당 최대 이제 90만 원까지 이게 조금 눈에 띄고 크게 보면 뭐 금액적인 일부 차이 있고 그 용어도 약간의 정도 차이 있는 정도고 그렇습니다. 금액도 가구 이제 가족 구성원 수 때문에 아마 거기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자, 이 질문은 여기서도 지금 올라오는 질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왜 경기도처럼 그냥 우리도 그냥 액수 좀 적더라도 다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좀 물어오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지방 정부가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경남을 비롯해서 선별적인 방식을 선택한 시도는 지방 정부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가고 보편적인 지원은 정부가 경기 대책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정부에 가능한 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재난소득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또 이제 재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경기도처럼 하려면은 이게 이제 340만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재원을 만들어내기가 그럼 3,400억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금액이 750억. 그다음 이제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합해서 이제 1,500억 정도를 마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추경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3,40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급한 분들에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겠냐.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하위 소득자들에게 먼저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지사님께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게 관전평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는지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선별적으로 주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두 달이 워낙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안 하고 재난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파고라고 하는 게 대구만 있는 줄 알지만 지금 이번 이런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보면 틈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고를 또 경남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고 보면 최일선에 나오는 어려운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 문제, 일용직 노동자들 문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생활고가 닥칠 것인데 여기부터 좀 급한 불은 꺼놓고 장기적으로는 재난소득을 좀 진지하게 도입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제안하셨던 그 부분을 좀 더 시도지사 협의가 이때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모여서 그걸 좀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오늘 사실은 중앙정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경제수석이 재난소득은 실패자들에게 주는 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모독한 이야기거든요. 공무원들의 보고만 받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정협의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현장이나 민생 현장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아무래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요 예산이 1,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 이거를 이제 도와 시군이 5대 5로 이제 매칭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비율의 근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협의를 하는 거겠죠? 우선은 이제 쓸 수 있는 재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정을 하고 보면은 이제 도에서 쓸 수 있는 재원과 시군이 갖고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한다라고 하고 나서 5대 5로 정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님들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선별적인 긴급 재난소득, 긴급 재난수당을 지급하려면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5대 5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하시면 의견을 달라 했는데 모두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마침 내일부터는 지금 도의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임시회 하잖아요. 이번에 편성된 게 이제 시군 교부금 900억 준다라는 건데 이거 재난소득에 그 쓰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건 법정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의 조정교부금이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교부세를 그 정부에서 시도해 주듯이 도에서는 또 시군에 나눠주게 돼 있는. 매칭으로 하는 거는 재난관리기금 다 이제 시군에서도 재난관리기금 쓰는 거고. 요 교부금을 가지고 이제 방역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계층 지원 다른 사업들에 시군에서는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사님도 그렇고 시장 군수들도 그렇고 돈이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되든 가을에 겨울에 쓸 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는 거고 도민들이 있어야 도도 있는 건데 가을 겨울에 지금 쓸 돈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최대한 짜내가지고 지금 파고만 넘어가겠다. 이건 지금 현 상황을 되게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사업 구조조정 같은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 예산에서 좀 반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실제로 취소된 행사,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지 못하는 예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사업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지금 올해 집행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서해야 될지 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재정 집행을 상반기로 대폭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절반 이상 거의 집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라면 기존에 있는 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리저리 구조조정도 해보겠지만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약 40% 정도 되거든요. 그 선진국들은 대개 약 100%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우선은 꼭 필요한 돈이라면은 지금은 정말 국가 부채를 내서라도 긴급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후에 세금을 통해서 환수해가면서 재정을 계속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만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기초지자체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금 6월 달에 나올 순세경 이여금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 때문에 앞으로 당겼던 사업들 말고도 뒤로 미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다시 보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순위를 매겨놓고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2차 추경이 바로 곧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차 추경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 연장선상이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대통령 주재로 이제 3차 비상경제회의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당초에는 재난기본소득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뭐 그것도 선별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어찌 되실 건지 아시나요? 제가 경남에 있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수를 대폭 확대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넘어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가고 선별을 하더라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선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시간도 당기고 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장도 대통령님도 그렇고 예산의 편성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재부 장관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도청 공무원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는 이게 사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셨을 건데 강력한 예산 편성의 의지를 가지고 지침을 내려주셔야 도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뭐 어쨌든 뭐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힘을 좀 내주시라는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4월 6일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표현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사회적으로는 좀 더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나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꼭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김경수 지사와 함께 이 긴급 재난소득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궁금증 어떻게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MBC 경남 뉴스 이 유튜브 불독 예전에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김 지사님 그리고 또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사라이브 불독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불독 외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lam the door, not forever, but I promise you it's for the better. I hope you find what you